The most urgent challenge 대통령. facing this body today is to prevent the tyrants of Tehran from acquiring nuclear weapons. 이거 어떻게 막아 근데? 그런데 2010년에 드디어 양국 갈등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지? 무슨 일이 있었어 2010년에?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원인은 알 수 없는 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요. 작동을 멈춰버려요. 세계 최초의 사이버 전쟁 무기로 사용된 악성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드론 공격이나 네. 물리적인 공격이 있어야 이게 마비될 줄 알았는데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상 기자님, 이 스톡스넷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치명적이었던 바이러스예요? 스톡스넷은 목표 지향적이에요. 딱 우리가 공격할 목표만 정밀하게 타격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이 악성 코드는 이란의 핵 시설만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기계를 끌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톡스넷은 현대전의 사이버 전자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나 나오는 그런 무서운 악성 코드인 거죠. 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스톡스넷의 최초 침입 루트는 요 조그만 거 USB. 누구야? 그럼 누가 들어가서 꽂은 거네. 그러니까 먼저 이란 핵시설에서 연구하는 연구원의 집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연구원이 쓰는 컴퓨터에다가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놓는 거고, 이후 그들 중 누군가가 집에서 사용하는 USB를 핵시설 컴퓨터에 꽂는 순간을 기다린 거죠. 이처럼 스톡스넷은 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핵시설을 무력화할 만큼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설마 이스라엘이 만든 거예요? 글쎄요,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이란 대통령인 마흐무드 아흐메디네자드는요, 이 사건을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작품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엄청난 비용과 자본을 투자해야만 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추정일 뿐이에요. 아직까지 명백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런데 이 스톡스넷의 배후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에 반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범인으로 명백히 밝혀진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 근교에서 핵 개발과 관련된 수만 개의 기밀 문서가 도난당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2018년 1월 31일 밤 10시 30분에 창고로 위장한 이란의 비밀 시설이에요. 오. 그래서 이 창고 안에는요, 금고들이 가득한데 와. 이 금고 안에는 핵 개발과 관련된 수만 개의 기밀 문서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곳에 이스라엘 스파이 요원들이 급습하고요. 그래서 이 요원들이 재빠르게 자료들을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4시 59분에 금고 안에 있는 약 5만 쪽의 문서와 CD 183개를 손에 넣고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창고 경비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오전 7시인데 이전에 임무를 수행하고 유유히 사라진 거죠. 기자님. 끊임없이 의문의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번에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머. 어떡해. 어허, 이거는 좀 희한하긴 하네. 핵과학자만 딱딱 죽네. 네, 핵과학자들. 어. 아휴. 예? 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주변 차 있는데. 야,
야 이건 근데 너무 좀 노골적이다. 너무 테러인데. 무섭다. 개발자들만 다 노려서 죽였네요. 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5명의 이란 핵과학자와 정보 요원이 의문의 테러 공격을 받고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2020년 11월에는요. 이란 최고 핵 과학자까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 그러니까 이란의 오펜하이머라고 불리는 최고 핵 개발 책임자거든요. 모센 파흐리자데. 사망에 이란 전 국민이 분노하면서 슬픔에 빠졌어요. 교수님, 이란의 최고 핵과학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11월 27일인데요. 이 파흐리자데가 부인과 함께 집으로 항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몰고 앞뒤로 경호원 차량 2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동을 했는데 오후 3시 30분에 파흐리자데의 차가 테헤란 외곽 해전 교차로를 지나가기 위해 속도를 줄여 나가는 순간에 갖다 박는 거 아니야? 엄청난 괴군과 함께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진 거예요. 어떡해. 이 갑작스러운 총격에 놀란 파흐리자데가 차에서 나와서 피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파흐리자데는 3발 이상의 총상을 입었고요. 결국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목숨을 잃었죠. 아니, 몇 명을 죽은 거야? 이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도 해당 사건을 누군가 의도한 암살 사건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수님 대체 그 파흐리자데를 공격한 그 괴한들 누구예요? 그게 미스테리인데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이 전쟁터를 방불할 만큼 아주 많은 총알이 발사됐는데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에? 그러니까 피격당한 사람은 있었지만 저격한 사람이 없는 아주 기이한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그 있죠? 쏘고 도망쳐. 그러니까 실제로는 골목을 지키고 있던 픽업 트럭에 AI 기관총이 방수포에 덮여서 숨겨져 있었다고 해요. 아, 픽업 트럭에 AI를 실어놨구나. 그리고 파흐리자데를 쏘고 3분 뒤에 이 기관총이 설치된 픽업 트럭이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자폭 장치로 폭파한 겁니다. 너무 최첨단 장비인데 다?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죠? 대박인데? 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뉴스에서 뭐 AI가 인류에게 위협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와닿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아니까 진짜 네. 너무 무서워. 이 사건 때문에 킬러 로봇이 만들어졌다고 전 세계가 깜짝 놀라면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와. 아니, 세상에. 의문의 사건으로 원수지간이 된 이란과 이스라엘은요. 이후 벌어진 첨예한 사건들로 완벽하게 적으로 갈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중동 내 반미, 반이스라엘의 핵심 국가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죠. 헤즈볼라는요. 알라의 당이라는 뜻이에요. 꾸란에 나온 말이에요. 헤즈볼라는 이슬람 강경파 종교 조직이자 정당이자 군대예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현재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합법적인 정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나 미국, 이스라엘에서는 이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원 기자님, 헤즈볼라가 왜 작은 이란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마 저희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란은 저 멀리 안쪽에 있는데 그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바로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딱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를 뭐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겠죠. 굉장히 위협적이겠네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죠. 짜증나겠다. 상당히 위협적이죠. 가깝네. 그러니까 이런 헤즈볼라가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사건이 있는데요. 2006년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전쟁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전쟁이 국제 언론사들이 중계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뭐죠? 왜죠? 이스라엘 사망자는요, 대다수가 군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레바논 사망자는 대다수가 민간인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군은요, 납치된 군인들을 구하지도 못했고 헤즈볼라 소탕에도 실패하고 민간인 학살이라는 국제적 오명까지 쓰고 어쩔 수 없이 레바논에서 철수를 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보니까 한낱 게릴라군에 불과한다고 생각했던 헤즈볼라가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정규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이슬람 저항운동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세에 힘입어서 당시 레바논 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 여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지원을 받은 무당 단체들은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대리전을 벌이며 압박해 갑니다. 이란은 남부 레바논의 헤즈볼라부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거기다 이라크까지 친선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벨트를 시아 초승달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사방이 저기인데? 그러니까. 우선 이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레바논의 헤즈볼라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시아 초승달의 존폐를 가르는 큰 위기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에? 바로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자 이 친미 세력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아랍 국가들도 시리아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와, 그러니까 무기를 대거나 병력을 대거나 돈을 대거나 이런 상황에선 시리아 정부가 전복되는 건 아닐까 하고 위협을 느낀 나라가 있었죠. 이란? 이란이죠. 그렇죠.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시리아의 친이란 세력이자 시아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순니파 정권이 들어선다면 시아 초승달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란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내전에서 돕기 위해서 시리아의 혁명 수비대 고드스군을 파견하고 그리고 헤즈볼라까지 규합해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이란이 개입을 하게 된 거네요. 시리아 그렇죠. 내전. 그러니까 이게 내전의 모양을 띈 국제전이 된 거죠. 왜냐면 이란도 그러네요. 이미 개입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2015년 9월 달에 한 나라가 여기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어디 끼지? 이스라엘은요, 이때 안 끼고 뒤에서 조용히 시리아 반군을 돕죠. 그러니까. 네, 바로 러시아가 들어옵니다. 교수님, 근데 러시아는 왜 뜬금없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사실 뜬금없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아주 긴밀한 친선 관계를 또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시리아의 우호국이기도 했지만 러시아는 시리아의 해군과 공군기지를 운영하면서 군사 거점지를 확보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아, 시리아 중요한 곳이네. 그래서 러시아는 시리아의 군수 문자를 지원하고 이 군사 고문을 파견해서 시리아 정부군을 재무장시키면서 공습을 지원했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시리아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까지 끼어들면서 시리아 사태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아,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러시아 덕에 시리아 내전에서 점차 유리해지면서 시아 초승달 벨트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리아 내전이 벌어지는 사이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 초승달 세력이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건 새로운 세력이 시아 초승달 세력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됩니다. 아, 뭐지 또? 그건 어디냐면 바로 예멘의 후티 반군이었는데요. 이 후티 반군은요, 예멘 북부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무당 단체예요. 이건 후티 반군의 슬로건이거든요. 이 슬로건 한번 보시면은요,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유대인에게 저주를, 이슬람의 승리를 이라는 뜻입니다. 확연하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냥 뭐 군사력으로 센 게 들어왔네 또. 그렇죠. 아주 또 강경한 근본주의자들이 나왔네요. 교수님, 후티 반군은 또 어떻게 하다가 친이란 세력으로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후티 반군이 사실은 시아파의 일파예요. 이란과 똑같은 시아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이들이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란과 친해졌고 연대 관계를 맺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2014년에 후티 반군이 예멘의 수도를 점령하면서 예멘의 실권을 사실상 쥐게 되고요. 그러면서 시아 초승달 벨트가 좀 더 확장이 되는 거죠. 반면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인 채 고립된 거죠. 왜냐하면 이들 세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팔레스타인 독립과 해방이거든요. 당연히 반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 이란 대리 세력의 공격에 계속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란이 이렇게 여러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스라엘과 서방이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 드러나 있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물밑에서 사실은 비밀스러운 대리전을 이스라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크고 인구도 많은데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이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분리 독립을 원하게끔 그렇게 이스라엘이 내부에 이제 분열을 시키려고 소수민족을 또 지원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대리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공작을 많이 하죠, 이스라엘도.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무장단체를 이용해 대리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대리 세력대에 누가 있는지는 뻔히 알면서도 이들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직접 맞부딪힌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번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 공격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타국 영사관 공격이었습니다. 에휴, 무슨 일이야. 교수님, 이스라엘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사관을 공격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요, 폭격받은 건물이 영사관도 대사관도 아니고 민간 건물로 위장한 군사 건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폭격은 정당하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죠. 영사관 건물입니다. 그냥 영사관이. 네, 영사관 건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작년부터 하마스와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또 레바논 남부, 즉 이스라엘 북부 쪽엔 헤즈볼라와 제2의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예요. 전선이 2개나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전선을 하나 더 늘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란을 상대로 시리아에서 제3의 전선을 늘렸을까요? 왜 그런 거야? 아무래도 확전을 원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와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는요, 이스라엘 최장기 집권 총리입니다, 현재. 하지만 임기 도중에 뇌물수수, 배임, 사기 등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고요. 그럼에도 총리직을 내놓지 않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년 동안 총선을 무려 5번을 치르면서 권력을 쟁취합니다. 하지만 네탄야후 총리는 또다시 지지율에 커다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탄야후 총리의 입지를 가장 크게 흔든 것은요, 바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입니다. 지금 정권이 되게 불안정하네요. 그렇죠. 네타냐후는 평소에 자신이 미스터 세큐리티, 즉 안보 수호자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걸 실패했죠. 게다가 시리아에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기 하루 전날 10만 명이 모인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 시위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불만과 압력을 국외로 빼야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정 기자님, 그럼 공습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 지지율이 실제로 그러면 좀 올랐나요? 좀 올라갔죠. 와, 진짜요? 원래 지지율이 한 20%대, 그리고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란하고 이렇게 공격을 주고받은 다음에는 37%, 2배 가까이로 뛰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네요.